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중부지방에 유례없는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최고 6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15명이 사망하고 또 1,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벗어났지만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서울과 영서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 피해를 줄이려면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겠죠. 하천이나 산과 같은 위험 지역 방문은 삼가 주시고 또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특집 방송 호우특보 체제로 진행됩니다. 우선 비 소식부터 살펴본 뒤에 또 코로나19 관련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의 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고 또 이재민도 1,500명을 넘어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혜원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일부터 닷새째 비가 계속되면서 강원도 철원에 615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서울시 도봉구의 누적 강수량도 각각 566mm와 263mm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실종자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70대 노인 등 실종자 3명이 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집계 결과 15명이 숨졌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1,500여 명 발생했고 산사태 피해 220건을 포함해 도로와 교량 등 폭우 피해는 4,200여 건을 넘었습니다. 피해 도로와 하천 등 2,300곳의 복구는 끝났지만 산사태는 7.9%의 복구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와 개학 육관문 등 전국의 도로 37곳의 운행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도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라든가 또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큰 규모의 지금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한강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 팔당댐의 방류량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팔당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정 기자. 네,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현재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수문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팔당댐은 8시를 기준으로 초당 7,900톤을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문 15개 가운데 10개소를 열고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중부지방에 최대 100mm의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방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당댐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팔당댐 방류량이 많을수록 한강 수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방류된 물은 4시간 반이면 한강 잠수교에 도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류에 있는 다른 댐들도 수문을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팔당댐도 다른 댐들의 방류량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팔당댐은 기준 수위인 24.6m에 맞춰 방류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홍수 조절용 댐이 아니다 보니 위험 수위가 넘어가게 되면 주변 지역이 잠기게 됩니다. 모든 수문을 열고 물을 쏟아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당댐의 방류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댐들의 방류량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팔당댐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댐으로는 북한강 수계의 화천댐, 남한강의 충주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두 댐 모두 수문을 개방하고 각각 초당 2,000톤, 2,5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은 아직까지는 수문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양강댐은 현재 제한 수위인 190.1m에서 약 1m 정도만을 남겨두는 상황이어서 소양강댐을 관리하는 한수원은 수문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TBS 김호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한강 상황 그리고 서울 하천 상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었습니다만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잠수교는 여전히 통제 중인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선미 기자. 네, 잠수교가 내려다 보이는 반포대교 남단 아래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잠수교 근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는 내리고 있나요? 네, 오전 7시쯤부터 이곳에서 약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법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잠수교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일 통제를 시작한 이후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지만 차량을 통제하는 수위인 6.2m는 나흘째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이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수위가 6m대로 내려오긴 했었는데 저녁 8시 이후 다시 7m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7.48m로 한강 홍수통제소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중 심각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흙탕물로 변해버린 한강은 이미 잠수교를 넘어 주변 반포 한강공원까지 들어차 있는 상태라 세빛 둥둥섬으로 연결되는 다리는 모두 끊겨 있고 현재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더위를 식혀주던 그늘막 기둥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주변 하천들 상황은 어떤지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한강대교 수위를 말씀드리자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조금 전 4.95m를 넘겼습니다. 어제 비가 소강 상태가 들면서 서울 시내 탄천과 중랑천 그리고 안양천의 수위는 관심 단계 아래로 떨어져서 안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서 서울 지역 하천 18곳 출입은 계속 통제됩니다. 이제 급류에 휩쓸린 인명사고가 있었던 도림천을 포함해서 도봉천, 양재천, 불광천 등 서울 시내 곳곳 하천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제가 어제 하천 취재를 좀 다녀봤더니 통제 구간에도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급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변에 물이 불면서 고립될 수 있으니 하천 출입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주차장도 폐쇄입니다. 반포를 포함해서 잠실, 여의도, 망원 등 총 11군데 주차장이 모두 문이 닫혔는데요. 한강사업본부는 여의도와 강나루 주차장을 오늘 복구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부분 개방을 계획을 했었지만 비가 내리면서 폐쇄를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비 때문에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광운대역 인근 이문 고가차도 도로에 이 물바지 장애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한국철도가 긴급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도권 1호선 지하 청량리에서 광운대 사이 열차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1호선을 타고 경기 북부와 서울을 이동하는 분들은 출발 전에 반드시 환승역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포대교 남단 아래에서 정선미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장 곳곳에 나가 있는 TBS 취재 기자들과 현재 상황 그리고 피해 규모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폭우 관련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지금 기자들과 간략하게 지금 상황들 짚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비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종자가 14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어서 네. 실종자가 11명으로 줄고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런 인명피해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현재 이재민이 983세대 그리고 1,587명의 이재민이 생겨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서울에서는 비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심할 단계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예보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틀린 것을 탓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현재 수도권에서 내리는 집중호우는 예보 자체가 불가능한 집중호우라는 것을 좀 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경기도 포천이나 강원도 초롱 같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었거든요. 네.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비구름은 네. 이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아주 강하게 부딪히면서 예. 생긴 굉장히 좁은 띠의 비구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운 공기의 세력이 약간 세지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네네. 또 북쪽의 찬 공기의 세력이 약간 세지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집중호우를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도 다른 지역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경기도 다른 지역이 안전하다 그래서 또 서울에 비가 갑자기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기예보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현재 집중호우는 예보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으시고 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마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있는 지역에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항상 단단하게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마가 시작된 지 이제 오늘로 43일째입니다. 이번 장마가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장기간 기록은 2013년에 49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로 43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 장마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상청은 중부지방 장마가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사실은 이번 달 3일이었다가 10일로 늘었다가 12일로 늘었다가 다시 이제 14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중부 지역에서 내리고 있는 이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부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8월 10일까지, 남부 지방의 경우에는 8월 8일까지 장맛비가 내렸는데 예보대로 14일까지 이어지면 기록을 새로 쓰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 기자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원래 처음 예상대로라면 이달 3일 그러니까 그제면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번이나 예상 기간이 연장이 되어 온 상태잖아요. 왜 이렇게 장마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 지구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장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북쪽의 찬 공기를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냈을 때 장마가 종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쪽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과 거의 세력이 비슷한 찬 공기가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찬 공기가 버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 애초에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에어커튼 역할을 하는 제트 기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시베리아 같은 북극권의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그 에어커튼 역할을 하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 북쪽의 찬 공기가 자꾸 남쪽으로 침범해 옵니다. 그렇게 이제 남쪽으로 침범해 온 공기가 지금 북쪽의 세력이 강한 찬 공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쉽게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지금 중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금 장마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의 일기예보대로라면은 이게 8월 중순까지도 이런 장마 전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비 피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특히나 이 경기 지역의 저수지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내에는 이제 94개의 조수지가 있는데요. 예. 평균 조수율이 83.8%였습니다. 근데 최근 30년간 평균값과 비교하면은 116%가 오른 상황이고요. 또 작년과 비교해서도 145%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만수인은 수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여분의 물을 배수하려고 만든 여수로 상단이 기준인데요. 네. 이번처럼 일시에 폭우가
집중되면 그 여수로까지 물이 차기도 전에 둑이 무너지는 등의 일로 안전이 위협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이천의 산양저수지가 붕괴를 했었고요. 네네. 또 3일에는 안성의 북자저수지 일부가 붕괴를 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은 사전 대피로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만은 예. 이 3일 새벽에는 포천의 중리저수지에서 수문을 개방하러 갔던 관리인이 실종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강 기자님께서 얘기하시는 산양저수지라든가 북좌저수지라든가 이런 곳들이 모두 다 그 만든 지 굉장히 오래된 곳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저수지 노후화가 이제 안전이랑 직결되는 것인데요. 네. 붕괴된 산양저수지는 54년 된 저수지고요. 또 북자저수지도 71년 된 저수지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저수지 337곳 가운데 예. 72%가 만든 지 50년이 넘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그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진 않았나요? 보수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워낙에 근본적으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내리는 집중호우에는 굉장히 약한 것이죠. 예. 예, 그 밖에도 또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또 세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이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상황인데요. 이 3개월을 포함해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것 예. 말씀드리고요. 또 법인세 중간 외납, 이미 고지된 국세나 체납액도 9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국세 환급도 최대한 앞당겨서 지급해서 이 수재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병무청에서도 피해를 입은 입영 대상자들에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입영 일정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예.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 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 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호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이 최저 60일까지 늦출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자영업자 또 입영 대상자들을 비롯해서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또 지원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서울 도심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역 일대가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데요. 강남역 하면 또 서울의 가장 중심적인 번화가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피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강남역 인근 지대 자체가 항아리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항아리 지형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죠? 네, 주변 지역보다 강남역 부근에 지대가 낮습니다. 아,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강의 홍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수면 높이가 15.74m거든요. 예. 근데 강남역 일대는 해발 12.2m로 이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보다 이 항아리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비가 오면은 그곳으로 이제 물이 막 고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 강남역 주변 같은 경우는 1970년에 도시 개발을 하면서 네네. 이 농경 지역이었던 하천을 복개한 것이거든요. 예. 30년, 50년 전에 여러 가지 배수로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변화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비단 강남역뿐만 아니라 또 도림천 역시도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28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도심 비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 관로를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관 안에 역경사라든가 이 병목지구를 일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외국의 좀 긍정적인 사례를 보면 네. 일본의 요코하마의 경우에는 이 시내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립 경기장 지하에 물을 집어넣는 저류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오. 이렇게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이 모이는 저류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면은 이 도심의 비 피해를 훨씬 더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모아놓은
비를 또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어떤 시설 아래에 그 네, 지하에 그렇습니다. 저류 시설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뭐 서울시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들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예산 부족으로 네, 조치가 미리 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항상 그 부분이 발목을 잡네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또 피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장마철, 올해 장마철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 주의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인 사항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폭우가 쏟아지면 집에서 비가 새거나 혹은 배수로가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축대나 담장에 균열이 있는지 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피해에 대비할 수 있고요. 네. 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튜브를 준비하고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처를 숙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하천 주변은 꼭 피해야 한다라는 거 당부드리고요. 네. 이 계곡이나 하천에서 고립됐다면 최대한 높으면서도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긴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이 길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은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요.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이 저단 기어를 사용해서 침수 지역을 신속하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제 부득이하게 침수된 집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 건물 붕괴 가능성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요. 특히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환기하고 이 감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기 차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 이 폭우 상황에서의 이런 안전 수칙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또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 물이 차오를 때 뭐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은 어떤 그 붙잡을 곳 옆에 또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피해야 한다는 점 하나하나 좀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우특보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현황과 관련 이슈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3명까지 떨어졌던 국내 발생 환자가 또 나흘 만에 두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이거 3명으로 떨어진 거는 이 주말에 진단검사가 적게 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항상 적었기 때문에 3명이고요. 그 말씀을 해주셨었죠. 예, 지금 한 일주일, 2주일간은 거의 10명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어제는 약간 많아서 13명인데 대부분 수도권이에요. 네네. 서울, 경기, 인천만 해서 1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사회 감염 중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이 몇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정광훈 목사의 장이동 사랑제일교회에서 한 명이 발생한 것이 이게 좀 집단 감염으로서 대규모 확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동네에 있는 러시아 선장인데 한국 사람인데 네. 이분이 감염된 것이 이게 이 부산에서 어떤 감염 경로로 인해서 감염이 됐는지 결국 선박 수리공들 뭐 접촉자 이 사이에서 감염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하나 또 우려가 되고요. 또 청주에서 6명이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인데 이슬람 교회 행사에 참여를 했다는데 여기도 한 30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은 지금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지역사회 감염은 뭐 6.6%라고 그러지만 외국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의 감염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이 홍천에서의 감염도 뭐 서울에서 그 커피숍이랑 연관이 있다고 그러긴 하지만 네. 원래의 감염원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수도권에서의 감염원을 모르는 환자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상당히 억제는 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언제 어디서 또 대규모의 확산이 일어날지 모르는 좀 아슬아슬한 순간인 건 분명한데 예. 전체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또 역학 조사와 동선 파악을 통해서 대규모 감염의 근원을 이제 끊어야 하는데 깜깜이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교수님께서도 그 커피점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강남의 커피점과 또 양재동의 식당에서 추가 확진자가 역시나 또 나왔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겹칩니다만 거리는 3m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과정으로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난번에 전주에서 여고생이 4m 거리에서 감염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시간도 더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게 공기 감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예. 사실은 공기 감염이라고 설명을 하려면 좀 더 여러 사람이 감염이 되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30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한 3m 정도 되고 등을 맞대고 있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봐서도 사실 감염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좁은 공간 안에서의 그 접촉들, 화장실이라든지 문거리라든지 공용으로 접촉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겠지만 네. 실제로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 검체를 뭐 지금 검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역학관계 자체는 뭐 끝까지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우연히 그렇게 둘이 거기서 마주쳤을 리는 없는 것이고 예. 분명히 어떤 감염원 간의 관계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공기 감염이다, 접촉 감염이다 하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 커피 전문점으로부터의 이 감염이 자꾸 전파되고 확대돼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커피 전문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할까요? 네, 일단은 좀 몇 가지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테이블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떨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테이블 숫자 자체를 줄이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거리를 1 내지 2m 정도 떨어뜨리는 것이 일단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일단은 한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밀집을 좀 완화하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리면서 자연스럽게 테이블과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설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비말이 튀어가지고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조치고요. 그리고 지금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료 주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종업원과 손님들이 접촉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도 권고는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나 혹은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방역 지침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혼잡 시간대에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카페 같은 경우에도 QR 코드 같은 걸 찍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예. 네. 왜냐하면은 카페에 굉장히 이제 그 무차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충분히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특정 시간대에 그곳에 어떤 분들이 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나중에 혹시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역학조사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커피 전문점 이용할 때도 QR코드 같은 것들을 결제할 때 찍는 것을 좀 권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테이블 간격 유지나 마스크 착용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혼잡 시간대에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또 현재 그 다중이용 시설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 QR코드 제도를 카페에도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서울 시내 클럽과 콜라텍의 집합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이제 왜 걱정스럽냐면 지금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동안에 클럽이나 콜라텍 같은 곳들을 이용하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네. 이 클럽이나 콜라텍을 주말 등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역사회 감염의 상태가 안정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감염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마치 5월 초에 이태원 클럽에서 생긴 집단 감염의 형태로 주말 클럽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근데 이 조건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을 염두에 둔다면 그때 이태원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클럽 하나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다른 클럽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 예. 투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어제 종호를 기준으로 해서 집합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만 그런 클럽 투어는 금지되어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클럽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 바이러스 감염의 양상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고요. 네, 그리고 또 휴식 시간 같은 것들을 둬서 인원을 좀 조정하는 것까지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집합금지를 완화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면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양상과 같은 집단 감염은 조금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유흥업소 이용객들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또 비말 접촉, 밀집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참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만 이 유흥시설이라는 그 공간의 특성상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계속해서 부산으로 가봅니다. 어제는 러시아 선박의 한국인 선장이 확진됐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분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N차 감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러시아 선박 페트로완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엉뚱한 데에서 한 분이 나와 확진이 됐는데 이 부분에 감염 경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50대의 러시아 선박의 선장님이신데 실제로는 1년 전에 귀국을 하셨거든요. 예. 선박의 수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영도구에 있는 수리 조선소에서 수리를 다 마치고 이제 감천항에서 출항 준비를 하는 중에 확진이 되셨어요. 예. 결국은 이 페트로완에서부터 나온 이 바이러스가 이 지역사회 전파로 갔거든요. 9명의 수리공하고 네. 2명의 접촉자, 뭐 더 한 명 늘어서 아마 12명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하고의 어떤 접촉이 있었느냐. 즉 수리공이기 때문에 수리공에서의 접촉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설명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벌써 중간에 이 무증상 감염자가 한번 넘어갔다 그러면 감염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지역사회 전파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역학조사 중이고 이분의 직업이 지금 선장님이시기 선장이죠. 때문에 결국은 이 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자들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뭐 이 역학조사 중에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하여튼 N차 감염 아니면 또 새로운 부산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N차 감염이 맞지 않나 결국 선박 수리공으로부터 나온 바이러스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사회로의 N차 감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 선장님하고 접촉하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예. 언제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또 선원들도 더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현황들, 최근 사례들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수능 날짜가 12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역시나 예년보다는 많이 늦춰진 시기죠. 교육부가 수험생 감염 예방을 위해서 또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12월 3일 날 과연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그 부분부터가.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은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확진 환자나 혹은 자가격리자가 생겼을 경우에 예. 그 학생들이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했었는데요. 예. 일단은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도 수능 시험을 보게끔 하겠다. 라는 것이 이제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네. 장소라든가 아니면은 이 격리 기준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그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수능 당일이나 혹은 수능 전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강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수능 3일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원격 수업 전환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 시험 보기 3일이나 일주일 전에 학교 등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생기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3일에서 일주일 전까지는 아예 그냥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수능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 원격 수업을 전환해서 네. 아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교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더 강화된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필수이고요. 그리고 고사장에 들어올 때도 발열 체크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한 실험실당 학생도 최대 24명 정도로 일단은 밀집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응시자 간 간격도 좌우 앞뒤로 1.5에서 2m 정도를 확보해서 뭐 컨닝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르는 비말 전파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도 차단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고사장 들어올 때 발열 체크 같은 것들도 필수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갈 때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퇴실 시간도 기준을 정해서 뭐 수능 당일날 확진 환자나 격리된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네. 수능 당일날 혹시 집단 감염이 생길 가능성도 지난 선거일에 했었던 방역 조치에 버금가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강 기자님께서 그 우선은 12월 3일에 수능을 볼 수 있을지도 사실은 불투명하다고 본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지금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방역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또 이 수능이라든가 교육 문제로 오게 되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수능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왔던 또 수험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뺏어가는 것이 또 옳은 일인지, 그런데 네. 또 방역을 생각하면 또 물론 또 위험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또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고리는 가을에 이제 계절 독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때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은 10월, 11월에 또 12월에 굉장히 많은 독감 혹은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계절 독감 같은 경우에는 예. 또 학생들 사이에 또 전파가 굉장히 잘 되는 감염성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학교에서 독감 환자나 혹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네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2학기 때도 좀 더 공격적으로 원격 수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그 1학기 때는 시험 일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황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다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사실은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학기 때는 오프라인 수업의 비율을 좀 줄이고 원격 수업의 비율을 좀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학교 내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 다음에 네. 수능 시험으로 이어지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를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네요. 하반기에도 이 원격 수업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그 가을철, 겨울철 감염병 예방 시기 동안 또 학생들에게 건강관리 지도에 또 주력을 하면서 학사 일정대로 수능 시험이 잘 치러질 수 있기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환자 중에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제로 계속 사용해도 안전한가요? 예, 이게 7월 1일부터 이제 이 치료를 시작해서 33개 병원에서 약 108명에 투여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106명의 임상 데이터가 나왔고 그 중에 4명이 약간의 부작용을 나타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부작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간 수치가 약간 저하됐고 발진, 예. 두드러기 또 약간의 부정맥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꼭 뭐 이 약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 병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부작용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이 치료 효과에 대한 얘기는 실제 여기서 없는데 지금 390불 정도 하거든요. 7월 달에 들어온 부분은 지금 무료로 받았는데 이제 8월 이후에 받는 부분들은 한 병에 390불인데 즉 47만 원 정도 하거든요. 5일 동안 6병을 맞아야 돼요. 예, 그러면 예. 계산을 하면은 약 300만 원이 좀 넘는 300만 원이 약간 안 되는데 예, 고가네요. 과연 고가 약인데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써야 되는데 이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치료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입원 일수를 좀 일시를 좀 줄여드는 정도거든요. 30% 네. 정도. 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네네. 이 치료 효과가 별로 탐탁지 않다고 그러면 사실 이 약을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동양인한테는. 그래서 지금의 앞으로 치료약으로 계속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는 이 약이 과연 얼마나 치료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100몇 명 사용해 봤는데 이에 대한 임상 결과가 좀 더 자세히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다양한 항목들이 담겼는데 이 감염병 예방법이 지금까지 우리 어떤 그 방역의 관리의 허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가지 같이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일단은 방역 당국의 여러 가지 지침을 이제 명령으로 좀 상향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기면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위험 장소에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병상이 부족하면 기업이나 혹은 공공기관의 연수원이나 혹은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라는 것도 예. 한 가지 포인트고요.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예. 들어서 국내에 이미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래 거주를 하고 있었던 네, 원래 경우에는 거주를 하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었던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네네. 예를 들어 코로나19 감염이 생긴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본인 부담 없이 내국인에 준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항으로 들어왔는데 확진 판정을 받으면은 이제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의 일부를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네. 들어서 그분의 국적지, 예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준해서 외국인들도 진료를 그냥 자기 부담 없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냥 진료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막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입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강제화된 조치인데 예.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예. 제가 좀 한마디만 보태자면요. 그러시죠. 여기에 네. 허점이 뭐냐면요. 일단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예를 들어 보면은 확진이 돼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중증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돈은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치료비를 못 내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할 것이냐 하는 맹점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왔다. 그럼 과연 청구해서 이 사람이 낼 수 있느냐? 못 내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미국의 문제점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병원을 못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온 이 분이 만약에 확진을 안 받고 2주일 정도 후에서 만약에 확진을 받았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입국한 사람으로 할 것이냐. 이런 우리 지금 잠복기를 2주일로 해놓고 있지만 2주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환자들도 확진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이런 뭐 법으로 이것을 다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요. 허점도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이 법 자체에 너무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국인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이 부분을 이 법률상 형식적으로는 고지를 해놓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실제 사례가 되었을 정말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 외국인에게 실제 치료 금액을 받아낼 수가 있느냐 지금 이 문제가 좀 허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저도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가운데 형편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방금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한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노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공항에서 확진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행히 예를 들어서 경증 환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경증 환자든 중증 환자든 어쨌든 간에 생활치료센터 혹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부여받는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나중에 치료비가 청구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치료비를 과연 그분이 부담할 수 있을지. 그러게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완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 조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 두 분 말씀대로 정말 외국인들이 이것을 부담하지 못했을 시에 그렇다면 이제 사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사실은 아직 그 개선과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영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영국에서 코로나19가 완치된 이후에 청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이게 영국의 맨체스터 의대의 연구로서 코로나19 완치된 환자를 8주 후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121명 중에서 16명이 8명은 청력 저하가 있었고 8명은 이명이 있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완치된 후에도 후유증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일시적인지 뭐 영구적인 건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네. 실제로 다른 질병에 있어서도 홍역이라든지 볼거리, 뇌수막염 같은 경우들은 이런 후유증이 왕왕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그럼 이 바이러스의 후유증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뭐 항생제를 썼던가 예를 들어서 아마카신이라든지 겐타마이신 같은 아미노그리코사이드계의 항생물질은 이런 후유증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 진통제라든지 뭐 항암제는 안 썼겠습니다만 이뇨제 같은 것들의 이 부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케이스는 너무 적고 8명들도 증상이 아마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데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많은 케이스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되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바이러스의 뭐 뇌신경계의 이 침범에 의한 증상이라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어떤 약물의 장기 복용에 의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한편 이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19 사태와 겹쳐서 또 기록적인 폭우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공간에서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재민의 임시 주거 시설은 이게 얼마나 들어올지 이제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고 이 수재라는 것 자체가 물이 범람했는데 그 물 자체가 오염되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접촉들에 의해서 우리가 수인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흡기의 질병들 많은 질병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거리두기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즉 격리를 잘 시킬 수 있는 가림막 같은 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마시는 물, 음식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접촉 예. 또 갑자기 많은 사람이 그 이재민이 생겼을 때에 좀 더 확보되는 장소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지자체 뭐 여러 자원자들의 네. 합동 또 구급대들의 여러 가지 조치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 중부지방의 이 지금 물난리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네네. 상황에서 빨리빨리 더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또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TBS 특집 생방송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